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경제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그리고 전인대라 부르죠. 이 전인대 개막식에서 해마다 발표하던 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 경제라고 말하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중국 경제 내부에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경제 체제는 최소 6% 이상을 성장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마오류, 그러니까 한자로는 보육, 그래서 마오류라고 그러는데 이 마오류에 집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전인대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이 코로나19와 미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마이너스 경제로도 치닫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감히 숫자 자체를 꺼내들지 못한 겁니다. 당시에도 중국 권부 내에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소 5% 내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자는 쪽하고 실질적으로 잘해야 2% 내외인데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다가 그마저도 무너졌을 경우에 중국 경제 자체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서 수치를 끝내 내세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시진핑 파와 리커창 파가 부딪힌 거죠. 사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파국 조짐이 보였습니다. 중국 경제당국도 원래 추정했던 6.1%보다 0.1%포인트 낮은 6.0%를 수정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보다 낮은 5.8%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6% 성장률은 무너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6.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에 처음 겪는 겁니다. 악몽에 가까운 수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등의 모든 주요 지표도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 들어서 3.2%를 넘어섰다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1분기의 마이너스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2분기 때 더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1분기 때 마이너스가 2분기 들면서 다시 플러스로 반전된 것에 대한 의문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10월 26일부터 29일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회의, 이걸 이제 19기 5중전회라고 부릅니다만은 여기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제정 방안, 그리고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 설정 등이 논의돼야 됩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5%대, 그러니까 5에서 한 5.5%, 뭐 이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19기 5중전에서 통과가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사상 처음으로 5%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특별 국채 등을 포함하면 한 8조 8,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500조 원 정도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겠다는 의미죠. 우리나라 예산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를 통해서 5%대 성장률 수치라도 맞춰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4.9%보다는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은 이 중국 경제의 기반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6%가 갖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엄청난 천문학적 지원을 뿌려대도 6% 성장률 수치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환 보유고 변동성, 외국인 투자 유출, 부채 급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 증시 불안, 식량난, 에너지난 이런 것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장률 하락은 곧바로 실업자 양산과 금융 부실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중국 경제의 추락에 불을 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국 경제 위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차이나 리스크라 이렇게 부릅니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중국몽의 추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참 괜찮은 책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미만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외환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최악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올해 9월 현재 3조 1,426억 달러로 압도적 세계 1위죠. 지난해 1월에 3조 3,999억 달러에 비하면 2,500달러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미국 달러와 표시자산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엄청난 규모의 대외 부채 때문입니다. 블룸버그가 지난해 8월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의 대외부채는 알려진 것만 한 2조 달러이고요. 여기에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보유한 부채도 6,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3조 달러를 외환 위기 방어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중국의 대외 부채와 기업들의 해외 부채의 만기가 곧 돌아오는 자금들을 빼고 나면 중국의 가용 외환 보유액은 4천억에서 한 5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성장률이 5% 미만으로 주저앉는다 그러면 당장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4대 은행들이 모두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블룸버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 자산규모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 상반기 순이익이 1,487억 9천만 위안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4%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 기업 공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겁니다. 2위인 건설은행도 상반기 순이익이 11% 감소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입니다. 3위 농업은행도 10.4% 줄어들었는데요. 이건 2010년 기업 공개 이후 처음입니다. 4위 중국은행의 상반기 순이익도요. 1,009억 원 위안에 그쳐가지고 기업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거대 은행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들 은행의 최악 실적 이유가 뭐냐? 부실 채권 증가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블룸버그는 불투명한 국제경제 상황 때문에 중국의 은행권의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 올해 중국의 은행권 이익이 20에서 25% 정도 급감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군소은행들의 뱅커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당국과 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5%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1조 위안대의 재정 적자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호주 언론인 다니 맥마허는 중국의 부채 만리장성이라는 그런 글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불투명한 관행과 부패 속에서 과잉 부채를 통해서 예외형만 키운 버블 경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마허는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현대 국가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도 2020년 2월 중국 정부의 2019년 말 총 부채 비율이 245.4%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고요. 올해 말에는, 그래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보다 최소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통계를 믿기 어려운 중국 당국의 전망이 그 정도니까 실체는 어떠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중국 당국은 총 부채 규모를 GDP의 50%를 밑도는 선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 선진국들에서는 그 말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5조 8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고요. 국제금융협회 IIF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IMF도 2019년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중국의 2018년 기업 부채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4배에 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험이 지금 엄청나게 높다는 이야기죠.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해외 디폴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몽의 양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1대1로의 인프라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고 또 중국 기업들도 파산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둥성에서는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하니까 당장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왔습니다. 광둥성은 올 상반기에 중국 내에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1위 지역이었습니다만은 해당 기간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하락폭도 제일 컸습니다. 삼성은 최근에 텐진에 있는 TV 공장, 장수성 수저의 PC 공장도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생산기지의 탈중국 흐름은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여파가 중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따져보면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빚으로 쌓아올린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라도 성장률 6%를 고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6% 선이 코로나19와 미중 간의 무역전쟁, 특히 이 화웨이 사태 등을 겪으면서 꺾이게 된 겁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빚이 삼중부채라는 거죠. 삼중부채. 이게 뭐냐?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주체 3자가 모두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코트라에서도 중국의 부채 문제가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 순으로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지난 9월 23일 현지 시간인데요. 지난해 회사채 부도 규모가 1376억 위안, 한 23조 7천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인데 올해 회사채 부도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을 넘어가지고 연말까지 722억 위안 안팎의 부도가 추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낙관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부동산 버블 문제입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하고 SOC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고성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했는데 그 결과 급속한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거품 경제 그리고 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가 되니까 중국에서는 빈 아파트와 유령 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도시주택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무려 5천만 채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더 악화되면서 2020년 들어 빈집의 수는 무려 6,500만 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빠른 시일 안에 부동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정부 당국이 은폐를 하고 있고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서 연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중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당장 직격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몰락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1의 경제 강국이고 중국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향해 꺼내던 칼이 이제 막 지금 조금 선보였을 뿐입니다. 하웨이에 대한 제재는 이제 시장을 알리는 징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미국 본토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버블 붕괴를 유도해가지고 중국이 가진 달러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릴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미 기업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이런 것들을 회색 코뿔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고 중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대비도 아무 효용이 없을 겁니다. 국가주도 경제 그리고 공산당이 민간 부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대처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중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외부의 적대 세력에 대응하자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지탱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중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인 콩 같은 작물조차도 중국에서 자급 조작이 안 됩니다. 기본 식량마저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구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수 경제로 거대한 중국을 유지시킨다고요? 에너지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탁도 없는 일입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중국 내의 빈부격차입니다. 중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새롭게 생겨난 슈퍼리치들이 과연 글로벌 경제와 문을 닫는 쇄국 경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한 내수 경제 중심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의 공산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인데 지금의 농민공을 비롯한 수억 명의 저소득층이 과연 그런 경제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자본주의의 맛을 본 중국 인민들이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환을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 위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미국이 언제 중국의 달러화 소진 작전을 펼칠지가 관건이죠. 중국의 본격적 몰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워치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